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이야기 들려드리는 김과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왕비, 하지만 가장 미움받았던 왕비를 꼽으라면은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를 빼놓을 수가 없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대혁명기에 프랑스의 왕비였던 분입니다. 굶주리는 국민을 외면하고 사치를 일삼은 왕비, 그리고 대표적인 무개념 왕비라는 이미지가 강한 분이죠. 특히 빵을 요구하면서 궁궐로 몰려든 국민들한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희대의 망언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죠. 이제는 많이 알려졌지만은 이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당시 유럽의 왕족치고는 상당히 소박했고 만인에게 친절하고 품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체 왜 그렇게 많은 욕을 먹고 결국에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말았던 걸까요? 자, 오늘은 비운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식으로는 마리아 안토니아라고 불러요. 당시 오스트리아를 지배했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여군주 마리아 테레지아의 막내딸이었죠. 근데 오스트리아가 어떤 나라냐? 오스트리아를 지배하는 합스부르크 가문은 중세시대 이래로 수백 년 동안 프랑스하고 앙숙 관계였어요. 합스부르크 가문 여자가 프랑스 왕가로 시집을 간다는 거는 꿈에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비교하자면 뭐 우리나라에는 왕실이 없지만 일본 황실 공주가 우리나라로 시집 오는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데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독일 북부를 중심으로 프로이센이라는 신흥국이 떠오르면서 독일 남부에 오스트리아하고 대립하게 됐거든요. 이 프로이센이 오늘날 독일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죠. 마리아 테레지아는 이 프로이센을 무찌르기 위해서 수백 년 원수 프랑스와 손을 잡기로 합니다. 프랑스도 이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은 원래 오스트리아의 동맹국은 영국이었는데요. 영국도 프랑스하고 사이 안 좋기로 유명한 나라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영국의 동맹을 이 기회에 끊어놓으면은 영국을 유럽에서 고립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외교 정치적인 이유로 마리아 안토니아 공주는 프랑스의 왕위 계승자 루이 왕자, 훗날의 루이 16세와 역사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나이가 14살이었고요. 그리고 시집간 지 4년 만에 왕비가 되었죠. 어린 나이에 적국으로 시집을 간 공주는 이래저래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일단 두 나라는 왕실 문화부터 너무 달랐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의 왕실 문화는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였거든요. 이게 겉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허례허식이 심각했어요. 특히 왕족들은 늘 화려함과 위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상이 예법과 절차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일어나서 옷 한 벌 입을 때에도 왕비가 직접 고르는 게 아니고요. 하녀랑 귀족들이 몇 사람이나 들러붙습니다. 하녀가 일단 옷을 골라서 시중을 맡은 백작 부인한테 주면 백작 부인이 그걸 받아서 다시 공작 부인한테 주고 공작 부인이 그걸 받아서 다시 왕비한테 주는 식이에요. 그러다가 더 높은 사람이 우연히 방에 들어오면은 또 그 사람 손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왕비는 그냥 벗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 섞어서 베르사유 궁전은 일종의 세트장이고 왕족들은 거기서 24시간 동안 연기 중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마리는 일단 이런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큰 애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일단 오스트리아는 수백 년이나 싸우던 적국이었으니까요. 귀족들은 멀쩡한 이름을 놔두고 존칭도 없이 그냥 오스트리아 여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프랑스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실이랑 귀족들이 사치 부리는 꼴 보기 싫은데 외국에서, 그것도 적국에서 시집온 공주는 욕하기에 아주 좋은 타겟이었죠. 마리는 시집온 그 순간부터 집요하게 욕을 먹습니다. 근데 욕을 하고 싶어도 욕할 거리가 있어야죠. 마침 루이 16세가 이 당시 왕족답지 않게 여자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남들 다 있는 그 흔한 정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참고로 할아버지 루이 15세는 아예 베르사유 궁전에 정부 퐁파드르 부인을 위한 방까지 따로 만들어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 눈에는 정부가 없는 루이 16세가 너무 이상해 보였나 봐요. 그럼 왕비를 너무너무 사랑했나? 그랬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마리가 시집 온 지 5년이 훌쩍 지나도록 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만들어집니다. 루이 16세가 성적으로 무능력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 나머지 밤마다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거죠. 뭐 잘생긴 귀족을 만난다더라, 성직자를 만난다더라, 아니면 왕실 여자들이랑 동성애를 한다더라. 이게 그냥 입소문만 퍼지는 게 아니라 아예 팸플릿으로 인쇄를 해서 퍼뜨렸어요. 일종의 찌라시, 18세기판 유튜브인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런 악질적인 소문에 얼마나 진저리를 냈는지 잘 보여주는 게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뿌띠 트리아농이라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주로 머물던 별궁인데요. 눈이 부시게 화려한 본궁 건물과는 달리 아주 소박한 곳이죠. 왕비는 뿌띠 트리아농 근처에 작은 마을도 만들고 정말 친한 사람들만 모아서 일상을 즐겼습니다. 여기에는 왕비가 허락한 소수의 인원만 드나들 수 있었고요. 심지어 루이 16세도 허락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었대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버렸던 거죠. 뭐 이럴수록 소문은 더더욱 악랄해졌습니다. 뿌띠 트리아농에 보석과 황금이 그득하다는 소문도 있었죠. 하지만 왕비가 7년 만에 아이를 낳은 뒤로는 조금이나마 상황이 나아진 듯 했습니다.
이 와중에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당시 프랑스에 루이 드 루앙이라는 추기경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마리 왕비 욕을 하고 다니다가 왕비한테 밉보인 다음에 어떻게든 연주를 데려오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라모트 백작 부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비랑 친하다면서 접근을 합니다. 그러더니 왕비가 직접 쓴 친서도 전달을 해주고 심지어 한밤중에 베르사유에서 마리 왕비와 단둘이 만나도록 주선도 해줬어요. 사실은 이 라모트 백작 부인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친서도 가짜였고 왕비라고 소개해줬던 사람도 대역이었죠. 이때 프랑스에 아주 비싸기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거든요. 라모트 부인은 마리 왕비가 이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한다면서 루앙에게 목걸이 값을 요구합니다. 루앙은 이 말에 홀딱 속아서 돈을 건네줬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석상한테 접근해서 자기가 왕실의 목걸이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보석상도 이 말에 속아서 라모트 백작 부인에게 목걸이를 건네줍니다. 그리고 백작 부인은 돈과 목걸이를 모두 챙겨서 달아났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석상이 왕실에 목걸이 값 달라고 청구를 해요. 곧 라모트 백작 부인이 사기를 쳤다는 게 밝혀졌죠. 일단은 라모트 부인이랑 루앙 추기경 둘 다 감옥에 갇히긴 했는데요. 근데 이 라모트 백작 부인이 얼마 후에 탈옥을 해서 영국으로 도망가더니 왕비가 거짓말을 한다고 떠벌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는 분명히 전달했는데 왕비가 쫄꺽하고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마리로서는 정말 미칠 노릇이지만은 프랑스 사람들은 이 사기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만큼 마리의 이미지가 안 좋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당시 프랑스 분위기가 그만큼 험악했어요. 과중한 세금에 흉년까지 겹쳐서 농민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가격이 당시 돈으로 커다란 전함 2대를 살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귀족들은 이런 걸 뇌물로 주고 받는다는 그냥 그런 소문이 도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은 곧 일어날 프랑스 대혁명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리 앙뚜아네트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시궁창에 처박아 버린 사건이기도 했죠. 1789년 7월 14일 프랑스 혁명 기념일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날이죠. 하지만 왕실 가족들은 아마도 꽤 오랫동안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왕비가 분위기 파악을 했던 거는 1789년 10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파리의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궁전으로 몰려왔고요. 새벽에 궁전을 습격해서 경비병들을 살해하고 왕과 왕실 가족들을 붙잡아서 파리까지 끌고 갔거든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왕비가 이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11살이었던 마리의 딸 마리 테레즈 공주가 이렇게 속삭였다는 말은 있습니다. 옷을 저렇게 입은 사람들은 처음 봐. 궁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처음 봤다는 뜻이죠. 그만큼 왕실과 국민이 다른 세상에 살았던 겁니다. 당시 프랑스 국민들 중에는 왕을 사랑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나라에는 왕이 있는 게 당연하고 왕이 나라의 상징이었던 시절이니까요. 나라가 어려워지긴 했지만은 왕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다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많았죠. 근데 루이 16세와 마리 왕비는 이 기대를 완전히 배신합니다. 파리를 비밀리에 탈출해서 친정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려다가 국경에서 별미를 잡혀버리고 말았거든요. 왕실 가족이 붙잡힌 곳이 바렌이라서 이거를 바렌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바렌 사건 이후로 프랑스 왕실은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국왕 루이 16세는 적국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어린 공주와 왕자들도 지독한 학대를 받았대요. 프랑스 혁명 정부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싫어했습니다. 타락한 왕조 구체제의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할 뾰족한 이유는 없었어요. 감옥에 갇힌 마리 왕비는 온종일 아들 양말만 만들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무슨 죽을 때를 짓겠어요. 하지만 1793년 10월 14일 마리 앙뚜아네트 는 재판소에 끌려 나옵니다. 혐의는 다양했어요. 사치로 국고를 낭비했고 부정부패를 일삼았고 적국과 내통했고 프랑스 국민들을 속였고 전쟁을 일으켰다. 그리고 8살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혐의도 있었습니다. 혁명정부는 당시 8살이었던 아들 루이를 집요하게 추궁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강간했다는 증언을 받아냅니다. 당시 루이는 지속적인 학대로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전해지거든요. 결국 마리는 사형을 선고받았고 이틀 뒤에 단두대로 처형당합니다. 마리는 처형대로 오르는 와중에 실수로 처형인의 발을 밟았는데 이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과연 마리 앙뚜아네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람이 과도하게 욕을 많이 먹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예전처럼 개념 없는 왕비로 취급하는 이야기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빈민돕기 사업에 나섰다는 말도 있고 알고 보면 현명한 왕비였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보여요. 하지만 불우이웃 돕기 정도로 해결하기엔 당시 프랑스 사회 자체의 모순이 너무 심각했고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 이상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보통 사람 아니었나 싶습니다. 적당히 사치도 부리고 위엄도 있고 적당히 자비롭고 가끔은 어려운 사람도 돕는 보통 귀족이었지만 혁명이라는 시대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탓에 비극적인 최후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이 점이 전형적인 비극의 형태라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가 요즘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과장이었습니다.